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사느니 차라리 퇴사하겠다. 난리치던 독일의 100만 유튜버가 한국에 방문한 등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것입니다. 결국 독일의 국영방송국에서 깜짝 놀랄 만한 제안도 거뒀지만 거절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죠. 이 여성이 한국에서 보고 놀란 것은 심지어 독일의 방송국에서까지 다루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제니퍼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문화나 흥미로운 이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또 화제가 된다 싶으면 실제로 그 나라에 방문해서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지만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가 독일에서 되게 조회수가 많이 터지기도 했고 또 한국에 방문하며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한국인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몇 년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관심이 생겼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 작업이라는 것도 사실 엄청 고된 일이거든요. 주제 선정하려고 하루 종일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하고 그런 다음 또 어떻게 해야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공들여 대본을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은 또 영상을 재밌게 편집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목을 끌 수 있는 썸네일 제작까지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썸네일은 참 어려운 게 영상에 아무리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썸네일이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못 받게 되면 시청자들이 클릭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쏟아부은 영상의 조회수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럴 때면 참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시라도 최신 트렌드를 놓쳐선 안 되고 또 긴장을 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답니다. 정신을 살짝이라도 놓고 있으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면 시청자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경쟁자들에게 밀려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어찌 보면 참 어렵고 냉혹한 세계가 이 유튜브의 세계랍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 사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거의 하루 종일 페인처럼 유튜브 고민만 하고 인간관계도 거의 포기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또 이 유튜버라는 직업인데요. 물론 인기 연예인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얼굴 자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목을 끌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이 채널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답니다. 아무튼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다 보니 의도치 않게 한탄이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간 저는 이 쉽지 않던 유튜브 활동을 이어오면서 얼마 전부터 놀라운 현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유튜버로 활동하려다 보면 최신 흐름이나 유행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하고 한시도 빠짐없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언제부턴가 갑자기 한류 열풍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관련 영상만 올렸다 하면 조회수가 다른 영상들에 비해 확실히 잘 나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 관한 영상을 더 올려달라면서 힘내라고 슈퍼챗을 쏴주시는 분들도 훨씬 많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영상들은 엄청 고민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을 해야 그나마 성과가 잘 나오는데 한국 관련 영상은 그냥 한국이라는 주제 자체로 일단 먹히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물론 한국 영상도 대충 만들진 않고 열심히 만들긴 하지만 확실히 주제빨이라는 게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곤 했죠. 저만 해도 원래 구독자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한국 덕을 톡톡히 봐서 구독자가 엄청난 거거든요. 아마 그때가 정확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번화가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딱지치기를 하거나 설탕 뽑기를 하면서 놀 정도로 오징어 게임 열풍이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이나 K-뷰티, 그리고 K-푸드와 같은 한국 문화들도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한류 열풍이 유럽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이 유행에 무조건 올라타야겠구나라고요. 그래서 그맘때부터 한국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한국의 음식이나 한국의 가수, 한국의 드라마 등 한국 문화들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구독자가 몰리면서 저도 어느덧 100만 유튜버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면 한국의 문화 열풍이 저를 살려준 셈이나 다름없었고, 그래서 항상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과 고마운 마음이 크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의 힘으로 유튜버로서 성장도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해왔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오다 보니 저에게도 번아웃이라는 게 오더군요. 구독자도 늘고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신이 나는 것과는 별개로 날이 갈수록 폭력적으로 힘이 드는 게 느껴졌고, 제 몸에서는 저에게 잠깐 쉬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죠. 저는 잠깐의 휴식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 제 유튜브를 도와주는 친구 엣지에게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답니다. 며칠 리프레시를 하러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떠냐고요. 사실 이런 생각은 이날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엣지에게 말을 꺼낸 적은 없지만 얼마 전부터 유튜브 활동에 지쳐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여행을 좀 가볼까 하는 생각을 혼자서 늘 하고 있긴 했어요. 엣지 또한 오랜 기간 저를 도우면서 지쳐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지로 점 찍어둔 곳은 바로 한국이었죠. 엣지와 함께 언젠가 한국에 가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간 한국에 대한 콘텐츠로 덕을 많이 봤는데 아직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루시는 한국어도 가능한 친구였어요. 얘는 저보다도 먼저 한류 열풍에 푹 빠져 있었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식기에 겸사겸사 한국에 가서 콘텐츠로 쓸만한 한국의 모습도 찍고 휴식도 취하고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물론 콘텐츠 같은 경우 당연히 일하러 가는 느낌보다는 부담 없이 한국을 둘러본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러한 저의 생각을 이날 저녁 엣지에게 말해봤는데 예상대로 엣지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긴 기간 작업으로 지쳐있기도 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이란 나라를 좋아하는 엣지였다 보니 한국으로의 여행을 무척이나 반기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고민도 않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답니다. 여행 날은 금세 다가왔고 엣지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피곤했는지 비행기에서 바로 골아떨어졌죠. 그렇게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이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 같아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앞에 보이는 줄이 정말 끝도 없이 길게만 보이더라고요. 이대로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았는데 한국에서의 일정이 그리 길지 않아 1시가 소중했던 저희한테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직원분들이 정말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심사를 진행해 주신 덕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줄이 빠르게 줄어들더니 어느새 우리 차례가 되어 순식간에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서울로 가려 하는데 순간적으로 택시를 탈 건지 지하철을 탈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엣지와 의논 끝에 저희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사실 독일에서 장거리 비행을 해서 피곤하다 보니 그냥 택시를 타고 편하게 호텔까지 갈까 싶기도 했는데 지하철이 뭔가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영상을 찍기에 좋은 소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공항에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 지하철역에 비해 지하철역 내부가 너무나도 밝고 깨끗하더라고요. 독일의 지하철은 만들어진 지 오래된 역들이 많아서 한국 지하철처럼 이렇게 깔끔하다기보다는 어둡고 우중충해 늘 불쾌한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저는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시청자들이 한국의 지하철 모습에 엄청나게 놀라워했어요. 얼마나 깨끗하면 지하철 바닥에 무슨 광이 다 난다며. 독일의 우중충한 지하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국 지하철에 대해 극찬을 하더군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내려왔는데 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끝까지 유리문으로 다 막혀있지 뭐예요. 사실 독일의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한국처럼 이렇게 잘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있는 곳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런던의 일부 지하철역에서만 있을 뿐이라 한국처럼 이러한 스크린도어가 생소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시청자들이 채팅으로 놀랍다면서 동시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깔끔하게 설치된 곳은
독일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을 여행할 때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유럽보다 잘 살아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닐 텐데 왜 그러지 하고 말이에요. 사실 베를린 지하철은 추락 시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사고지만 감전사하는 사고 빈도가 훨씬 많아 스크린도어의 필요성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욱 대두되는 편인데요. 참고로 서드레일 방식은 고압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지면과 가까운 바닥에 있는 걸 말하는데 사람 혹은 동물이 실수로 밟으면 합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크린도어가 꼭 필요한 게 바로 독일이나 유럽의 지하철인데요. 하지만 스크린도어를 한국의 지하철역들처럼 마음껏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청자분들 중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스크린도어가 없는 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스크린도어 설치에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지하철 건축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단순히 도어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장 자체를 뜯어내서 아예 다시 건축하는 방식이거든요. 즉 자칫 잘못했다간 지하철역 자체가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큰 공사가 바로 이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선진국들은 한국과 다르게 지하철의 역사가 매우 길어요. 한국은 지하철역이 길어봐야 40년 전에 지어진 역들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지어진 지역들은 훨씬 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역들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특히 독일의 경우는 세계 최초로 1800년대 중반에 지하철을 개통했을 만큼 지하철역이 지어진 지가 엄청나게 오래되었거든요. 미국도 지어진 지 100년을 훌쩍 넘은 지하철역이 많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칫 건설을 시도했다간 폭삭 무너질 수도 있고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노선 중 인적이 많은 역들에 한해 스크린도어를 일부 설치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 대신 그냥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할 뿐이죠. 아무튼 이런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이라면 누군가 뛰어내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분들도 간혹 가다가 독일에서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을 본 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처음 본다며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스크린도어라는 게 항상 보다 보면 참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꽤 신기해 보이는 거랍니다. 놀라움은 지하철을 타서도 계속되었죠. 한국 지하철 내부는 독일의 지하철에 비하여 무척이나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였고 독일처럼 꾀죄죄한 사람이 보이긴커녕 승객들 모두 멀끔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바깥의 날이 꽤 더웠는데 지하철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마치 시원한 은행 안에서 편안하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청자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화면만 보는 시청자들은 이 시원한 에어컨을 직접 느낄 수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마저 들었죠. 아무튼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니 생각보다 저희는 금방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숙소는 동대문 근처에 있는 한 호텔로 잡았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을 풀고 우선 홍대로 갔어요. 홍대는 젊음의 열기와 다채로운 문화가 넘쳐나는 곳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간의 모든 스트레스를 이끌어 특별한 밤을 보내기로 했죠. 저는 홍대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리의 예술가들 그리고 가득 찬 인파에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 공연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모습은 마치 축제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엣지와 저는 여기 분위기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놀라움과 함께 거리를 구경하다가 저희는 출출해져서 우선 허기를 좀 달래기로 했어요. 엣지는 한국에서 유명한 치킨과 맥주 즉 치맥을 즐겨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가까운 치킨집에 들어가 치킨을 주문하고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었죠. 저희는 반반 치킨이라는 것을 시켜보았는데 후라이드 치킨과 한국식 양념으로 버무려진 양념치킨이라는 것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이었어요. 후라이드 치킨도 물론 맛있었지만 저는 특히 양념치킨이 정말 새로우면서도 마음에 들었어요. 진한 양념 소스에 버무려진 양념치킨은 색깔부터 달랐는데
붉은 빛깔의 양념 소스가 치킨에 골고루 묻어있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달콤하고 매콤한 향이 어우러져 먹기도 전부터 식욕을 자극했죠. 그리고 양념치킨을 한 입 베어 물어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속살은 야들야들했고 소스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것이 후라이드 치킨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는데 소스가 잘 배어들어 촉촉한 치킨은 제 입안 가득 큰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죠. 그리고 맥주는 그 맛을 더욱 돋워주었답니다. 그렇게 맛있게 치맥을 즐긴 후 거리로 나온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홍대의 다양한 클럽들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호기심이 생겨 발길을 멈추고 한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죠. 클럽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모두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엣지와 저는 이런 에너지는 처음 느껴본다며 한국의 밤 문화는 정말 놀랍다고 외쳤죠.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다 보니 우리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늦어 어느덧 새벽 2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잠을 하도 많이 자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도착 첫날이다 보니 아무리 젊은 혈기라도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저와 엣지는 즐겁게 놀다가 이제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늦었기에 택시를 잡으려고 했죠. 근데 엣지가 미리 검색해서 알아봐둔 게 있다며 자기를 따라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냐고 했더니 한국에는 심야에도 버스가 다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이 있었죠. 야간에 버스가 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버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믿기지가 않았는데 엣지와 함께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 무인버스가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두리번두리번거리며 버스에 올라탔는데 버스의 분위기도 독일 버스와는 많이 달랐어요. 일단 낮에 탔던 지하철처럼 깨끗하고 조용한 실내가 눈에 띄었고 이를 보니 한국은 어떤 대중교통이든 전부 다 깔끔하고 쾌적하게 잘 관리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점은 정말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있는 운전석이었습니다. 진짜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신기했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기사님은 그저 모니터만 주시하고 있었고 버스는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장면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고 금세 몰려든 시청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모두 경악했어요. 정말 미래 세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광경이 현재 시점에 눈앞에서 이뤄지고 있다니 모두가 놀라워하며 신기해했죠. 저 또한 놀란 건 마찬가지였고 편안히 앉아 계신 기사님 옆에서 몇 가지 질문도 드려봤어요. 물론 통역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엣지가 옆에서 도와줬답니다. 참고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일의 방송국에서 이미 이 한국의 야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취재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사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기술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자신도 아직 쉽게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자신이 이렇게 따로 앉아 있는 것인데 이것도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안전성이 보장되면 곧 기사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2024년까지 안정기를 거치고 이후에 서울시 외곽까지 구간을 확대하고 나중에는 지방까지 더 많이 확대해서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자율주행이 서울의 교통 문제 해결에 완벽한 해결책이라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밤에는 버스를 운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들이 그 빈자리를 메울 수가 있을 것이고 야간 버스 운전기사의 피로나 졸음 등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자동으로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기사님의 설명을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타보니 버스의 승차감은 일반 버스만큼 참 편안했습니다. 또 늦은 밤에 버스를 탄 승객들은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불안해하는 느낌 없이 안락하게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창문에 기대어 잠깐 동안 자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칫 위험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꺼려질 법도 한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도입하여 운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부응하듯 버스는 도로 위의 다른 차량들과 보행자들을 완벽하게 인식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지켜보던 제 구독자들 전부가 깜짝 놀랐음은 물론이고, 저와 엣지 또한 입이 떡 벌어진 채 이러한 신기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독일에서는 밤이 되면 길거리가 한산해지고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특히 이렇게 심야버스가 운행하는 시간대에는 더더욱 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밝고 활기찬 한국의 밤거리와 길거리 시민들의 모습은 한국의 좋은 치안을 상징하는 듯했고, 이 정도로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 당연히 야간버스에 대한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으면서 그게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의 도입까지도 나아가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독일은 심야에 버스가 다닐 필요가 크게 없긴 하죠. 애초에 사람이 밤에 안 다니니 버스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을 테니까요. 기사님 말씀으로는 이미 기술 발전에 큰 비용을 지출했지만 아직 완벽해지기까지는 여전히 먼 길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거리에는 강아지, 어린이, 날씨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며 기술은 아직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기사님께선 이러한 무인 버스가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인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인류는 늘 그랬듯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언젠가는 또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선두에 서서 이렇게 첫 출발을 끊어 모범적으로 자율주행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와 루시는 그렇게 놀랍고도 신기했던 경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숙소에 와서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여운이 많이 남았는지 잠이 오질 않아서 바로 자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관련 내용을 더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놀라운 사업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울시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드론 택시도 시범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를 택시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서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이미 드론 택시 비행 실증에 나선 바 있는데 쌀가마니 여러 개를 실은 드론 택시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포대교 일대를 문제없이 비행했고, 안전 문제로 사람 대신 쌀가마니가 탑승했지만 아무튼 이는 성공적으로 드론 택시 운행에 첫 발을 띈 셈이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인 조종사가 실제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되던 출퇴근길은 무려 3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하고,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는 단 15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용하는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조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로 조금 비싸지만 자율주행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점이 되면 몇만 원 수준으로 장거리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를 대충 계산해보니 한국의 대도시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하늘을 이용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도 곧 오지 않을까 싶더군요. 어릴 적에 누구나 상상해본 하늘을 나는 택시를 진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이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바로 또 한국부터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율주행 운전만 해도 상상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지만 이제 곧 드론 택시가 하늘을 활보하는 세상이 온다니 한국 분들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이 되는 일이 이제 정말 머지않았다니.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무척 설레고 기다려지는군요. 아무튼 숙소에 돌아와 찾아본 이러한 자료들에 저는 또 한 번 무척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와 루시는 이날 야간 자율주행 버스를 경험하며 나름대로 콘텐츠도 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래 계획이었던 한국 여행도 재밌게 즐기게 되었어요. 한국은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맛있는 음식도 다양한 것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나라였고 저는 왜 요즘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건지 바로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며칠간 한국을 둘러보며 훌륭한 시민의식과 여러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시스템 등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고
독일도 새로운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활발히 해서 이렇게 한국처럼 잘 갖춰진 선진 시스템을 앞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국에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다방면을 소개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에요. 이렇게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여행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독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정작 독일로 돌아오니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거나 밤에 바깥에 나갈 일이 있을 때 말이에요. 한국을 직접 겪고 나니 한국에 사는 분들이 참 부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다음에 곧 또 한국을 방문해야겠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그동안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을게요. 곧 찾아뵈면 그때 또 사연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일인들의 마지막 자존심 에티켓을 아시나요? 시민의식과 더 높은 양심을 일컫는 말로 독일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질서 있고 시민의식이 높다는 생각을 나타난 단어입니다. 독일에서는 한국을 욕할 때마다 에티켓이라는 단어를 들먹이고 독일이 잘하는 점이 있다면 당연히 에티켓이 아니겠냐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아래로 깔보는 듯하는 생각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독일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은 질서도 잘 지키는 편이고 사람들이 조용조용해서 시끄럽게 떠드는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듯 질서를 잘 안 지키는 독일인도 있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말하는 독일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독일과 비교해서 특별히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거나 배워야 될 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과 독일은 둘 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길거리가 깨끗하고 소매치기 없고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는 만큼 두 나라 모두 세계에서 가장 시민의식이 좋은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독일인들은 이런 평가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했냐며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한국에게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종종 에티켓라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디지털 사회를 훨씬 더 빨리 이루어냈고 지금은 독일이 따라오기 힘들 만큼의 격차를 벌려놨지만 독일은 전자문서 대신 종이 서류를 사용하고 이메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여전히 한국보다 뒤처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인식하고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에티켓이 독일보다 나쁜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라며 깎아내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가는 독일인들이 많아졌고 그동안 그렇게 붙잡고 있던 한국에 대한 우월감이 하찮은 허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연은 에티켓 낮은 한국인 줄 알고 왔다가 막상 와보니 에티켓이 나쁘지도 않은 한국. 그리고 더 발전된 모습의 한국을 보고 에티켓은 그냥 독일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지나지 않을까? 라는 철학적인 고민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독일인 40대 여성 엠마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독일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크며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바로 독일인들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에티켓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독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질서정연한 나라, 길거리가 깨끗한 나라, 좀 도둑 없는 나라 사람들이 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점들이 많은데요. 미국 영화를 보다 보면 독일에 온 미국인이 기차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다급하게 문을 두들기는 장면에서 독일인들은 다 경우 있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밖에 누구인 거야? 하고 문을 열어버리죠. 그러자 같은 미국인이었다는 사실에 역시나 라는 짧은 대사를 남길 만큼 독일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도덕성과 우월한 시민의식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배워야 할 만큼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외곽 지역에 거주하며 베를린역 앞에서 근무하는 저에게 외국인을 마주치는 일은 너무나 흔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외국인들은 길거리에서 마음껏 큰 목소리로 얘기하거나 조심조심 걷는 게 아니라 다소 거칠 듯 걷는다는 듯한 느낌도 주고, 여러모로 외국인들이 독일의 평온한 풍경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학생 때나 20대 때는 독일의 에티켓에 대한 생각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늘 독일의 에티켓이 다른 나라보다 높으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독일을 배워야 한다는 등 그런 이야기들을 귀찮게 생각했었지만, 저도 독일에서 직장을 잡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독일 기성세대의 문화가 제 몸에도 배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전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항상 다른 곳에 가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외국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모가 다른 대륙에서 온 사람들은 한 번에 저 사람들은 에티켓이 낮은 위험한 사람이야 라며 알 수 있었지만, 외모가 비슷한 한국인이나 중국인 대만인들을 볼 때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어느 나라 국적인지 속으로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조심하는 모습이 있는 독일인들과 다른 그들의 모습에 과거 한류 팬 중 한 명이었던 저 또한 기성세대의 문화에 물들어 어느새 한국을 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인생에 독일의 에티켓이 가장 최고라는 생각, 그리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타국 사람들에 대한 무시 섞인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돼야 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신입사원인 피치와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피치는 요즘 한류인가 뭔가 하는 그 세대에 빠져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20대 때 한국을 좋아했던 사람이기는 했지만 어릴 때의 기억일 뿐이고, 세상은 다른 나라 문화를 사랑하고 좋아할 만큼 여유 있지 않다는 걸 피치는 모르는 듯해 보였습니다. 제가 피치 나이 때 한국에 놀러 가봤던 기억이 있었고, 당시에 한국에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했었던 기억이 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치는 한국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지만 저는 단순히 일적으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독일보다 낮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섰다면 앞섰지 기대감이 결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2달간 장기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일반적인 호텔보다는 한국의 가정집을 대여해주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중 한 곳을 빌렸습니다. 호텔보다 장점이 많았던 것이 자유롭게 취사가 가능하고 독일에서 받아볼 수 있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호텔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집을 대여했습니다. 가격도 호텔과 비교해서 별다른 가격 차이도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측에서도 출장 가는 입장에서 회사의 비용까지 생각해주다니 고맙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치는 독일 집들보다 훨씬 더 견고한 한국의 아파트에 살아본다며 좋아해서 하루 종일 신나 있다는 것이 거슬린다는 점 빼고는 저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이곳에 짐을 풀고 출근을 하기 위해 피치와 함께 정장을 입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일반적인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독일에서 엘리베이터라 함은 고층 상업 건물에나 가봐야 탈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인들이 엘리베이터를 매일같이 탄다는 사실에 양국이 다른 점이 꽤나 크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며 공동 현관문 앞에 있는 우편함에 다양한 우편물들이 각 호실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별도의 잠금 장치는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우편함은 문이 열려 있기도 했고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우편함이라고 하면 자고로 문이 잠겨져 있어야 하며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서 우편함에 쌓여있는 우편물들을 직접 수거해야 하죠. 게다가 그렇지 않으면 도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편함은 상당히 견고해야 하고 비밀 유지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우편물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그 우편물들이 분실되면 어쩌나 고민스러울 정도로 한국에서는 우편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저분하게 널브러진 우편물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우편물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가지고 간 뒤 그것을 활용해 사기를 치기 위한 피해자를 물색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과거부터 있어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그리고 구축 건물들도 우편한 만큼은 견고하게 개선하고 누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가 더 견고해지는 추세인데 어째서 한국은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편으로 주고받는 독일에서는 그 우편물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기간 우편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신청을 해야 하기도 했고 각종 보조금 신청 또한 우편물로 해야 하는 등 정말 중요한 것인데 어째서 한국은 그런 우편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인가? 의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피치도 한국의 우편물 관리 실태를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우편물 산업이 쇠퇴하다 못해 망해버린 건가 싶었지만 출근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에 한국의 우체국은 굉장히 세련된 건물에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상당수 있을 만큼 한국의 우편 산업이 결코 쇠퇴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어로 보고서를 작성해 국제우편을 보낼 때에도 한국에서 어떻게 우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우체국에서 독일어로 국제우편을 보내는 것을 공부해 오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처리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합리적이고 친절하다는 평가가 많을 만큼 우체국의 기능은 충실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편물 관리가 엉망이라니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신경 쓰는 분인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역시나 에티켓이 낮은 한국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이 해결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출근한 한국 회사의 사무실, 건물에서도 우편물 관리가 깔끔하게 안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회사에 들어오는 중요한 서류가 있을지도 모르는 우편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정집보다는 더 깔끔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보안을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에 너무나 놀라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기존 독일인 직원에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국에 와서 체류하고 있던 나오미는 작은 미소를 띠며 한국에서는 독일과 우편 문화가 다르다며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독일에서는 잘 듣지 못한 이야기인데 한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에서 우편 업무는 축소화되고 있고 나중에 없어질 산업으로 우편 사업을 꼽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지만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세계의 흐름이 있으며 심지어 그 안에서 한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지털 사회로의 완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느리고 불편한 종이 대신 디지털 문서가 일반화되어 있고 환경운동과 맞물려서 전자문서를 주고받으면 정부의 혜택이 주어지는 등 사소한 곳에서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편물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독일과 비슷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그 초점이 매우 다르다며 한국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편물 관리가 독일보다 깔끔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보고 에티켓이 낮은 한국이라서 어쩔 수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제가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다면 아주 커다란 망신을 당할 뻔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모든 서류들이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로 만들어졌으며 결제 또한 디지털 서명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위조 방지 및 철저한 보안 속에서 서류가 오고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한국의 대형마트에서는 전자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그 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때 어쩌면 한국보다 에티켓이 높은 독일이라는 자부심이 과연 이곳에서 소용이 있나 싶다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켓이라는 것은 과거의 유산이고 디지털화되지 못하고 뒤처지는 독일이 그나마 마지막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기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30년 또는 4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입구에는 한때 경비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보여지는 작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다른 점이 없었는데 근 20년 내 지어진 한국의 건물들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점이었죠.
독일에서는 5층 건물 이상만 되더라도 경비원을 고용하는 게 당연하다시피 하고 사설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커리어를 가지고 여기저기 이직해가며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별도의 직업이 존재하는 것과 반대로 한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 지켜보는 보안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한국에서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마저도 모두 CCTV로 대체하고 있는 듯 했으며 꼭 필요한 곳에는 사설 경비업체와 용역 계약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이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독일보다 뭔가 한 단계 더 발전해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쯤 되니 에티켓이고 뭐고 다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국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빠른 것을 추구했으며 안전하고 깨끗함마저 디지털화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 요원이 직접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CCTV로 단속을 한다는 사실에 왜 이런 격차가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여 년 전쯤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이 독일보다 더 발전해 있고 더 빠른 사회라는 그런 점들을 느낄 수 없었고 당시에 한국이 빠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하겠다며 포부를 내걸었을 때 독일도 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한국이 할 수 있겠냐며 한국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변해버린 한국의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한국에 왔을 때도 역시나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었고 당시 독일에서는 한국이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위험한 장난질을 한다며 한국의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가지고 있는 베를린에서는 한국에서 도입한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한데 한국이 도입한 말도 안 되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많은 나라들이 그걸 따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독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을 만큼 그 환승제도가 얼마나 유지되겠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그 기사를 읽어보았었고 오래전 한국에서 대중교통 환승제도를 잘 이용하고 다녔지만 나중에 언젠가 한국에 오게 되면 독일에서 봤던 기사의 영향을 받아 이것 또한 없어지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여전히 한국에서는 과거 시범 운영을 넘어 지금은 그 영역을 엄청나게 넓혔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거리비례 요금제가 당연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번 환승해서 노선을 갈아타며 이동하다 보면 독일의 교통비와도 심하면 3배까지 차이 나는 모습에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면 불편한 요금 지불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비교해서 한국은 지하철이던 버스이던 똑같이 카드를 터치하며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에서 한국이 훨씬 편리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한국인들은 누구도 감시하지 않아도 내릴 때 카드를 찍고 내리는 등 한국은 에티켓이 낮다라는 일반적인 독일인들의 생각과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이 에티켓이 낮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옆나라 한국을 깎아내릴 만큼 대단하다는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지 않았으며 사람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이용을 할 때 줄을 잘 서 있는 모습 등 뭐하나 독일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어른들의 이야기와 다르게 패스트푸드점이나 스타벅스에서 주문을 할 때에도 사람들은 줄을 잘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한국에 가면 질서는 없고 경쟁만 있다는 듯이 말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독일이 에티켓이 높다며 스스로 자부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졌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우월한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 만들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아시아 대륙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이나 독일이나 모두 시민의식 좋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인이 한국에 가서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지만 한국에서 지내보면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 그냥 인정해야 될 사실 중 하나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일에 돌아가서도 앞으로 에티켓을 운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에티켓을 운운할 시간에 옆 나라의 좋은 점을 참고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반성하자는 의미로 글을 썼으며 아니 반성을 하는 걸 넘어 이제는 세계를 배울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중국보다 더 선진국이 맞는 것 같다며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중국인 대학생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한국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10대들만 하더라도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인 게 당연한데 왜 어른들은 중국이 더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중국의 20대와 10대만 하더라도 벌써부터 시각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뒤늦게 한국의 모습을 알고 나서 중국에서의 삶을 돌아보니 왜 이제서야 깨달았는지 회의감도 밀려온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베이징 출신의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자 취업준비생인데요. 최근에 제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한국은 이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대단한 나라가 되어 있었다는 건 저에게 충격이었죠. 사실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꿈꾸던 동경의 세계가 있어 왔습니다. 상하이라는 대도시였는지요. 어린 시절부터 상하이를 동경하는 세계로 꼽아온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상하이가 세계 최고의 도시라는 이유에서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중국의 상하이라고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고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돈으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밤에도 꺼지지 않는 도시 상하이를 생각해보면 말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또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세상을 말이에요. 생각보다 더 대단했고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장소는 한국이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 반드시 대학은 상하이로, 직장도 상하이로 구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고 특히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질리도록 하셨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하이로 가야 무엇이 되더라도 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대학 선배들 그리고 주변 친구들 심지어 일부 교수님들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 한국으로 취직한 선배들 중 벌써 5년째 근무하는 선배가 최근 우리 학교에 강연을 하러 왔거든요. 그냥 자신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어떻게 한국으로 갈 수 있었고 한국에서 받고 있는 대우가 어떤지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동기생들을 앞서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내용까지 자신의 일화를 말해주는 강연장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한국에 가야 한다인데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죠. 한국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선배는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 맞춰보라고 했고 수업 시장에 관심이 있는 수많은 학생들은 하나씩 숫자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니까 100만 원이요. 라고 누군가 외쳤죠. 선배는 그거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10만 원씩 올라가기 시작하자 선배님은 그렇게 쪼잔하게 올려서 언제 올라오려고 하냐며 말했어요. 솔직히 3년차 직장인이 저 정도면 많은 급여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액수를 불러보래요. 순간 강의실이 웅성웅성 대더니 누군가 200만 원을 불렀고 선배는 더 크게 부르라니까 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200만 원이 넘어가고 300만 원이 넘어갈 때 선배는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 강의실 분위기는 엄청 소란스러워졌어요. 이거 거짓말을 칠 만한 자리가 아닌데 도대체 이게 말이 돼? 라는 분위기였죠. 환율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선배는 한국에서 월 3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수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이 받은 급여를 인증하는 사진도 화면에 띄워주었고 한국에서 너무나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선배의 모습에 다들 쉽게 진정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저 역시나 그랬고요. 여기저기서 한국이 저렇게 대단하다고 라는 감탄사가 튀어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중국에서 요즘 제대로 된 회사에 취업하면 급여가 얼마냐고 물었고 100만 원을 넘겨받는 게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300만 원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경력도 없고 처음 회사에 들어가자마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월급 조건이래요. 그리고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한국에 취업하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선배의 이야기들은 정말 흥미진진했거든요.
우선 한국에서는 중국처럼 월세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다고 하거든요. 요즘에도 중국에서는 자신의 월급 3분의 1을 주거비로 쓰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냐는 질문을 했고, 학생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알뜰하게 산다고 칭찬을 받아야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면 30만 원을 매달 주거비, 월세로 지불하면 알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칭찬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알뜰하게 사는 사람이고, 현실은 월급의 거의 절반을 주거비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학자금 대출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녁 9시 동네에 하나쯤 있는 마트에 가서 할인 스티커가 붙어있는 음식으로 늦은 저녁을 해결하고, 회사에서는 도시락을 먹던지 식사가 지원되는 식당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중국의 평범한 모습이죠. 그리고 선배는 이런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상상도 할 수 없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급여도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데 주거비를 그렇게 쓸 필요도 없고, 자신의 월급 3분의 1을 주거비로 쓰는 사람을 만난다면 한국에서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5분의 1 정도만 주거비로 써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식사비가 중국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램 수별로 음식 가격을 따지면 확실히 한국 음식들이 양이 더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더 싼 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도 적고, 못 먹어서 늘 힘이 없는 중국의 직장인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일해도 오르지 않는 월급이라며 불평하는 중국인들의 상황보다 한국에서의 상황이 훨씬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통계를 기반으로 양국의 격차를 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다면 한국은 최근 10년간 실질급여는 늘 플러스 성장을 했고, 단 한 번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과 비교해서 중국은 3번 마이너스 성장세가 꺾여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그동안 한국은 1%대 이상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보여주었고, 결국 이런 것이 누적되어 지금은 중국이 다시 좁히기 어려운 정도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이제 중국을 진짜로 앞섰다고 해요. 10년 전부터 한국에게 따라잡힐 위기다 그렇지 않다로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게 현실이 되었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을 나타내주는 실질소득은 이미 한국이 중국을 잡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요. 실제 한국에서의 삶은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거짓이 아닌 게, 최근 중국을 찾아오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유 그 자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인들이 국내 여행으로 손꼽았던 제주도보다 더 저렴한 여행지라면서 중국을 찾아온다는 것은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고급 음식점이나 비싼 액티비티 체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금액을 외국인 관광객들은 쉽게 지불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당연히 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한때 한국인들이 어떻게 중국에서 저런 돈을 쓰고 다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기도 했지만, 이 정도의 격차라면 한국인이 당연히 중국에서 이 정도의 소비를 하고 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나가보기 힘든 중국의 젊은 직장인들과 해외여행을 크게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젊은 직장인들이 부럽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지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의 강연을 들으러 온 학생들 중 꽤나 많은 학생들이 이미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배에게 질문을 하는 다른 학생들의 수준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취업을 목표로 둔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질문할 수 없는 내용들을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걸 모르고 있었지? 그동안 내가 뭐 한 거지라는 의문이 들 만큼요. 그만큼 지금 제 또래의 젊은이들은 한국으로 향하고 싶어하고 한국이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여행을 가는 걸 목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신나게 춤추거나 틱톡을 찍어 올리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제 또래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저도 딱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지, 한국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건 제가 분명히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는 중국인이 배우기에 가장 쉬운 언어 중 하나예요. 한국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기에 중국인이 한글을 익히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단어들을 한글로 쓰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면서 한자를 써야 하는 것 때문에 난이도가 확 어려워지고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의 중국처럼 한자를 병행 표기하다가 1990년대 효율적이지 않고 복잡하다라는 이유로 한자 병용 사용을 포기했다고 들었어요. 요즘 중국에서 한자 표기를 어려워하고 한자를 쓰지 말자라는 운동이 불어오는데, 이미 한국은 30년 전도 훨씬 지난 시점에 이 불편하고 쓸모없는 걸 포기했대요. 덕분에 저 같은 중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난이도가 확 내려갔다는 것이죠.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자를 왜 알아야 하냐며 불평하는 외국인들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빠르게 배우고 문화도 어느 정도 비슷한 한국에 가서 사는 게 중국인으로서 그다지 어려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더 큰 돈을 벌고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어서 계속 한국에 살아도 되고, 여의치 않다면 언제든지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또래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매력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국에 취업할 능력을 기르지 않고 그냥 포기한다면 이제는 바보 취급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한국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남학생들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그동안은 여학생들의 전유물이던 한국 문화 덕분에 한국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경쟁자들은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경쟁에서 조금은 수월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남자들까지 가세하고 나니 단순 계산으로 2배의 경쟁률이 증가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저도 취업 진로를 중국 내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을 바라보고 가능하다면 한국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바꾸어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강의를 별도로 수강하고 있기도 한데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모인 제 또래의 젊은 중국인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시콜콜한 이야기이지만 한국에 가면 중국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더라와 같이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한국과 중국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되기도 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반드시 작고 아담한 사이즈로 제품이 출시되어야 하고 그런 제품이 실제 인기가 많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크고 튼튼하며 디자인까지 이쁘지만 게다가 성능까지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튼튼하고 크게 만들고 출력도 상업용이 낼 수 있는 출력까지 조절할 수 있는 제품들이 출시가 된대요. 도시락을 데우기 위해서 2분 이상 작동시켜야 하는 중국의 전자레인지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고출력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1분 30초면 아주 뜨겁게 만들 수 있다는 등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두 나라가 지향하는 점이 달랐다는 것도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다들 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고 한국이 중국보다 더 좋다는 걸 이미 이 사람들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처럼 선배의 강연이나 취업 시장을 목표로 두고 한국어를 배웠다기보다는 한국에 여행을 먼저 가봤는데 중국보다 훨씬 좋은 한국의 모습에 반했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으며 이 정도면 차라리 한국으로 취업하는 게 더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저도 신입생 시절 한국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제가 하고 싶은 취미에 쓰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한국에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 가봤더라면 저도 한국이 확실히 좋은 걸 깨닫고 상하이에 대한 로망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로망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조금은 뒤늦게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에 취업하겠다고 도전하는 지금의 시점보다 조금은 더 앞당겨졌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빠르게 한국에 가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하루라도 더 빨리 더 쾌적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학원에서 만난 고등학생 유키와 대화하면서 저는 한 번 더 충격에 빠졌죠. 저와는 5살 정도 차이가 나는 고등학생 새내기인데 벌써부터 학교 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같은 학원에 다니고 같이 초급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유키의 꿈은 대단했어요. 벌써부터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추후 한국으로 취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키의 말에 의하면 꽤나 많은 중국의 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도 많고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의 공장을 철수하고 한국으로 이주해버리는 중국 기업도 많기에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자신이 취업할 시기에는 일자리가 많은 거라는 예측도 하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계획하고 있는 고등학생 유키의 모습에 대단하다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키와 저는 고작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중국이 더 잘 사는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자라왔는데 유키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훨씬 더 좋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며 말이죠. 그래서 저보고 애 늙은이 같다고 했어요. 어른들은 한국이 더 좋은 걸 지켜보면서도 끝까지 인정 안 하고 평생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줄 알고 죽을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자기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답답해서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부모님도 한국이 중국보다 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더 살기 좋은 환경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게 되어서 이제 겨우 한국어 학원에 등록한 거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20대만 되어도 벌써부터 그런 거냐며. 저와 세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으려고도 했죠. 저는 유키의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한국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더 잘 알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고 유키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이 더 중국보다 잘 살아오고 더 선진국으로 생각해올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어른들이나 제 윗세대들 그리고 심지어 제 또래들에게도 제가 겪고 경험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한국으로 가는 경쟁이 높아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으로 갈 수 없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 말 한마디에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바꾸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확실히 한국은 파라다이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선진국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더 높은 급여, 더 저렴한 주거비. 그리고 그에 따른 훨씬 더 많은 자본을 저축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요즘 확실히 제 또래 세대들은 한국에 미쳐 있고 저 역시나 이제 한국에 미쳐보려고 합니다. 응원의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